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통합사회 내신을 책임지는 저는 신진호입니다. 2020 온리원 올인원 통합사회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과 이제 세 번째 시간을 함께하게 되었는데 오늘 나갈 내용 조금 많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선 테마 티라고 먼저 할게요. 테마 여기 보시면 우리 지금 인간과 자연의 관계 4 나갈 거예요. 테마 4, 그래서 테마 5 두 가지 테마를 한 시간에 나가 볼 겁니다. 네,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네, 통합사회 짧게 끝내는 내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어제 촬영하고 오늘도 촬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 내용을 가르칠 때는요 어떻게든 한판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바로 해도 되겠죠? 자, 요번 필기는요 테마 4, 테마 5를 좀 분리해서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테마 4 인간과 자연의 관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중학교 도덕 시간에 배웠어요.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자, 지금 초성을 드릴 테니까 좀 맞춰보세요. 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렇죠, 인간 중심주의. 여러분들 이제 도덕 3학년 때나 2학년 때 이거 통해서 배웠어요. 두 번째는 그렇죠, 생태 중심주의예요. 오늘은 이 두 가지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말했던 학자들에 대해서도 조금 깊게 들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주장은 인간 중심주의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가게 되면요, 이제 2단원에서 이제 환경윤리 파트를 만날 수 있어요. 거기는 인간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더불어서 동물 중심주의 뭐 이렇게 다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우리 우선 인간 중심주의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인간 중심주의는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요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잖아. 맞아. 자, 인간이 중심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자, 노란색으로 인간의 이 행복을 우선시하는 사상, 생각,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특징이 있어요. 인간 중심주의는 어떤 특징을 담고 있나요?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인간은요 우월해요. 다른 존재보다요. 자, 그래서 인간이 타 존재에 비해 우월하다고 얘기해요. 우월하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한 부분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독립됐다. 그래서 무슨적? 자, 한번 적어볼까요? 이분법적 세계관. 인간이 이미 자연으로부터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독립됐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자연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래요. 그러면요, 이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서 두 가지 평가가 존재하는데요. 평가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 부정적인 평가가 있어요. 자, 이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이 되고 그를 통해 산업이 발달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시 한번. 자, 과학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된다. 산업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 근데 부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선생님, 근데요, 우리 사상가들 왜 안 나와요? 여러분들 거기 66페이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데가 67페이지 보시면 사상가들 제가 다 정리해놨어요. 이 사상가들은 좀 이따가 정리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좀 이따 정리할 거고요. 자, 그럼 인간 중심주의 됐으니까 다음 생태 중심주의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좀 무난하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 중심주의입니다. 자, 우리 아까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뭐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우선시한다 했어요. 자, 그럼 생태 중심주의는요. 포함한 자, 빨간색으로 자연 전체를 도덕적 고려 관점 다시 한번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여깁니다.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여긴다. 자, 그럼 이 생태 중심주의도 특징이 있겠죠? 자, 첫 번째 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연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도덕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돼요. 자연은 도덕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자연은 도덕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요, 그렇죠. 두 번째, 이분법적 세계관과 달리 전일론적 세계관. 우리 아까 이분법적은 뭐였어요? 내가 안에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지 않다, 들어가 있지 않다고 했지. 전일론적 세계관은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자연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그만큼 인간이라는 틀이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자, 정의론적 세계관. 네, 그리고 자연을 수단으로서 이용할 수 없대요. 당연한 거죠. 자연의 가치를 좀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연의 가치를 강조한다 라고 적을게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자연의 가치를 강조한다 라고 적겠습니다. 자, 이거 좋아요.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적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은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다.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거기 보면 이제 의의돼 있는데요. 의의는 제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의는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인간과 자연의 공조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서 환경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라고는 되어 있어요. 흔히 자, 생태 중심주의의 평가입니다.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 둘 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생태 중심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이 당연하죠. 자연을 존중한다. 그래서 환경을 보존한다.
환경 보존하고 그 다음에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부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환경 파시즘이라는 영향을 환경 파시즘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요 뭐냐, 개별 생명체의 이익은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태계 전체의 이익을 존중하냐, 이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자, 뭐를요?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우선시해요. 인간이 타 존재에 비우어라고요? 무슨적 세계관? 이분법적 세계관. 자, 자연은 인간의 뭐를 위한 수단?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입니다. 긍정적인 평가에서는 과학기술 발달함으로써 산업이 발달한다. 부정적인 한계에서는 환경 오염을 초래한다 라고 봤어요. 자, 넘어와서 생태중심주의입니다. 자, 무생물을 포함한 뭐를, 자연 전체를 뭘로 여긴다고 했어요?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여긴다 했습니다. 자, 자연은요 어떤 적으로? 자연은 도덕적으로 대화해야 된다 했고요. 무슨적 세계관? 전인론적 세계관. 뭐의 가치를 강조해요? 자연의 가치를요. 인간과 자연은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 긍정적인 측면. 자, 부정적인 측면은 무슨 파시즘? 환경 파시즘. 자, 여러분 이제 3번으로 갈 건데요. 3번. 3. 여기 좀 적을까요? 자, 여러분들 교재 67페이지고요. 네, 자연과 자연관이에요.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사실 여기에는 우리 첫 번째로 만나볼 학자는요, 아리스토텔레스. 자, 잠깐만 우리 복습 한번 하고 갈까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복은 뭐였죠? 행복 어떻게 할 수 있다? 인간의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할 때야 쓸 수 있다고 했고요. 행복은 인간의 무슨적 목적? 궁극적 목적이다. 그래서 인간이, 자, 이 행복은 결국마다 궁극적 목적. 자,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볼 건데요.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성을 지닌 인간이 이성이 없는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 즉, 이 사람은요 인간 중심주의네요. 알 수 있다. 자, 이성이 있는 인간은 이성이 없는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식물은 동물의 생존을 위해서, 자, 다 적도록 할게요. 식물의 역할은 동물의 생존이요. 동물의 역할은 인간의 생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학자가 볼까요? 토마스 아퀴나스. 이 사람은요 중세 스콜라 철학의 대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저술한 신학대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사람 중세 스콜라 철학자예요. 자, 이 사람 역시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내년이나 이제 내후년에 수능 치실 때쯤 되면요, 생활과학이라는 과목에서 자연법 사상 해서 이제 등장하는 그런 인물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동물 이용의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다시 한번요, 동물 이용의 정당성을 정립한다 적을게요. 자, 빨간색으로. 정당성을
말이 무슨 말이냐? 동물을 살해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부정의한 것이 아니다. 즉 정의롭지는 않으나 부정의하다.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다. 정당성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어볼까요? 신의 섭리에 따라 이용하도록 운명제로돼요. 자연을 하도록 운명 지어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학자는요, 베이컨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베이컨 맞습니다.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이제 영국의 철학자이기도 했고요, 정치가였어요. 근대학자입니다. 윤리학자. 라고 많이 얘기해요. 보통 이 사람이 했던 말,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과학적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해요. 어쨌든 이 사람도 인간 중심주의. 네, 그래서요,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했냐면, 방황하고 있는, 적어볼게요. 있는 자연을 뭐 해서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서 노예로 만들어 잠깐만요.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굉장히 좀 길어요. 어렵고요. 근데 사실 이거 방황하고 있는 자연 나오면 누구다? 베이컨이다. 이렇게 좀 딱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하나 더 넣을게요. 자연을 정복해서요. 네, 자연을 정복해서 자연 정복으로 뭐 하자. 자연 정복으로 인간의 생활, 물질적인 것을 향상시킨다면 그것은 과학의 목적으로 파악했어요. 다시 한번요. 자연을 정복해서 물질, 그러니까 이걸 뭐라 적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한테? 물질의 이득을 주게 되면 이것은 무엇이다? 과학적 의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쭉 이어서 베이컨 했습니다. 다음 학자 누구? 데카르트 가겠습니다. 네, 프랑스의 이제 수학자라고 많이 하는데 철학자이기도 했어요. 이 인물이 이제 주장한 주로 존재론 라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네, 어쨌든 이 사람도 인간 중심적입니다. 이 데카르트가 말한 거는요, 이거예요. 적어볼게요. 우리는 자연의 소유자이며, 네, 자연의 소유자임, 자연의 주인이자. 자, 제가 이거는 좀 보고 적을게요. 제가 좀 적어온 게 있어요. 네, 우리는 자연의 흔들리네. 주인이자 소유자이며 인간은 정신을 소유한. 자, 다시 한번요. 인간은 존엄하다. 즉 인간은 정신을 소유한
존엄한 존재이나 환경은 존엄하지 않다. 진짜 쌤이 지금 적고 있는 이 내용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무슨 기계론? 동물 기계론이에요. 이거는 이제 내신에서 요 파트 윤리 선생님이 담당하실 경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신 내용인데 어떤 거냐면요. 동물은 제가 이거 해서도 인간과 달리 시계와 같은 기계다 라는 게 동물 기계론입니다. 데카르트 이 정도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칸트는요 독일의 철학자예요. 우리 칸트의 정언명 기억해요? 의무론 기억해요? 이 칸트의 정언명령 내 의지의 준칙이 보편 이거 우리 내년에 생륜에서 배울 거예요. 자, 이 칸트 역시 인간 중심주의예요. 칸트 역시 인간 중심주의. 이 칸트는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전제를 깝니다. 인간은 뭐다? 수단이 아닌 목적적 존재다. 즉 인간은 목적적 존재이기에 서로 직접적 의무를 가져. 직접적 의무를 가진다. 그럼 인간과 인간에서는 이런 직접적 의무가 존재하는데 인간이 아닌 존재. 적 존재의 경우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인간이 아닌 존재.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노란색으로 의무를 지닌다. 여기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면 더 있어요. 이 사람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레오폴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레오폴드는요 생태중심주의자고요. 이 사람이 이제 하나 좀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의 과학자이자 생태학자인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돼지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돼지윤리 아니라 돼지윤리입니다. 자, 이거예요. 생태계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그 안에 인간도 있고 동식물도 있고 무생물도 다 있다. 이거예요. 자, 즉 하나의 유기체다. 그 유기체 속에는 인간도 있고 동식물도 있고 무생물도 있어요. 내려가다 보면 볼수록 이제 필기가 좀 많이 날려집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은 결국은 뭐다? 인간은 이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다. 지금 서양 사상가들의 자연관을 여기 한 파에 쫙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내용 많죠?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지금 이거 개념 20분째 하고 있는데요. 뒤에 또 남았어요. 산업화 도시학 할 수 있겠죠? 한번 복습 한번 할까? 동그라미 좀 치료할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 무슨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요. 이성이 있는 인간은 이성이 없는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 이성이 없는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 식물은 동물의 생존을 위해, 동물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존재한다. 자, 아퀴나스 중세 스콜라 철학자예요. 자, 동물 이용에 대한 정당성 확립했어요. 동물 살해와 동물 이용은 부정의하지 않다.
신의 섭리에 따라 신의 섭리는 무조건 아키나스예요.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도록 운명 지어졌다. 또 종교적인 색채가 좀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자, 베이컨입니다. 인간 중심주의고요.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 인간에게 봉사하도록 해야 된대요. 자, 자연 정보고 물질적 생활에 이득이 되면 이것은 과학적인 의도다.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다.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자, 우리는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에 비해 우월하다. 인간은 정신의 존엄한 존재다. 하지만 환경은 그렇지 않다. 동물기계론 한번 보도록 합니다. 칸트, 우리는 목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직접적 의무를 가져. 근데 인간이 아닌 존재는 간접적 의무를 지녀. 레오폴드 중요합니다. 항상 대비되는 문제로 나와요. 자연은 하나의 유기체다.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다. 여기 보면 되겠습니다. 네, 됐어요? 네, 이제 4번 동양 사상가들의 자연관. 동양의 자연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한참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동양의 자연관만 하면은 우리 그래도 조금은 쉬워져요. 쌤이 작년에는 이제 10분씩 해서 10분 통합사회라고 해서 진짜 길어봤자 20분 정도 되는 그런 강의만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시간 18분 네 1강 1시간 18분 했어요. 저랑 같이 여러분들 1시간 18분, 1시간 20분 오늘도 아무래도 1시간 한 20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같이 할 수 있죠. 네. 자, 이제 동양의 자연관, 우리 동양의 3종교 있다고 했어요. 유불도 유불도 기억합시다. 자, 동양의 자연관이에요. 자, 첫 번째는요 무슨 교? 유교예요. 유교에서는요 첫 번째 빨간색으로 천인합일, 하늘과 사람은 뭐다? 하나다. 왜 하나예요? 하늘이 의미하는 게 뭐야? 환경이잖아요. 네,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거를 쌤이 좀 이제 유교적인 표현으로 적어놨어요. 하늘과 인간이 하나로 일치하는 유교의 이상적 경지. 이걸 말해요. 그래서 이 천인합의를 추구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어볼까요? 거기 적혀있어요, 쌤이. 인간이 하늘의 도를 본받아서 다른 인간과 존재를 사랑하고 어질게 행동하는 인을 베푸는 것을 바람직한 삶으로 파악할 때요. 즉 이거예요. 도를 본받아 인을 실천한다. 도를 본받아 인을 실천한다. 불교에서는요 연기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기설에 따라 자연 만물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하나로 되어 있다. 자, 근데요 잠깐 여기 다시 올라올게요. 동양의 자연관 특징이 있어요. 다 어때요? 현재 중심주의적이에요. 요거만 좀 파악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는 연기설을 통해 자 연기설에 의거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다? 우리 인간과 환경,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연기설 적어놨어요. 좀 읽어볼게요. 자, 모든 존재 현상은 무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며 그 원인과 조건이 없어지면 결과도 사라지게 된다는 이론이다. 그래서 이 인연 생기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 불교의 초기 경전인 자바 함경에서는 연기에 대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원인과 결과죠. 어떻게 보면요. 자,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도가입니다. 도가 사상 쉬워요.
우리 행복할 때 도가사상에 대해서는 딱 4글자 알았는데 무위자연. 자, 이 도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이제 스토리적으로 설명해드리면요. 중국에 위진남북조 시대가 있어요. 중국에 한나라가 끝나고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가 들어서는데 당시에 이제 도가사상이 현학으로 불려요. 왜냐면 중림칠현 대나무 숲에 7명의 성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현이면은 좀 학문적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높은 사람 우리가 보통 성현, 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중림칠현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자연과 벗삼아서 맨날 술 마시고 놀고 그때 학문적 지식은 가득하고 이랬었거든요. 도가, 무의, 자연 이렇게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나만의 개념 노트 이런 게 다 쓰셨으니까 자, 동양의 자연관까지 했으면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냐면 내신 고득점 비법 코드 73페이지로 갑니다. 73. 자, 보도록 할게요. 인간중심주의예요. 자, 인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자연의 순진히 자신의 이익이나 필요에 따라 평가하는 관점입니다. 특징 제가 적어놨어요. 대표적 베이컨, 데카르트. 자, 인간중심주의는 어떤적 세계관? 이분법적 세계관을 지녔고요. 어떤적 자연관을 토대로 한다. 어디 있어요? 그렇죠. 서구적 자연관이에요. 서구적 자연관을 토대로 합니다. 자, 생태중심주의예요. 생태중심주의는 인간을 포함한 전체를 하나로 보는 환경, 그렇죠. 생태계 전체를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 자연 전체는 생태계 전체죠. 생태계 전체를 하나로 보는 전일론입니다. 전일론적 관점을 지닌다.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둘이 비교했어요. 인간중심주의는요, 생태계의 위기와 뭐를 초래할 수 있다. 생태중심주의는 뭐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인간중심주의는 생태계 위기와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고요. 생태중심주의는 그에 비해 환경 파시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밑에 동양사상의 자연관입니다. 네, 마무리서로 연결돼서 의존한다. 고네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연기설이에요. 네, 인간과 자연을 뭐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독립시켜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리해서 이해하지 않아요. 분리해서 이해하지 않으며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해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은 유기적 관계라고 동양의 자연에서는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75페이지 제가 이거 잘 안 하잖아요. 75페이지 1번부터 13번 OX만 좀 하고 갈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딱 돌리고 가야 조금 사상가들 입장 이해될 것 같아요. 1번부터 5번 인간중심주의예요. 자, 1번 신의 섭리에 따라 동물은 인간의 생활으로 운명지어졌다. 1번 맞아요. 누구예요? 아퀴나스죠. 2번 인간은 정신을 소유한 조그만 존재지만 자연은 의식이 없는 물질이다. 맞아요. 3번 식물은 동물의 생존을 위해서, 동물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존재한다. 누구? 리스토텔레스. 4번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므로 생태 안전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레오폴드죠. 대지윤리, 생태중심주의입니다. 5번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해야 된다. 누구? 베이컨. 네, 5번까지 풀었어요. 6번 인간과 자연의 관계, 지금부터는 레오폴드 입장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의 이익, 행복을 먼저 고려해야 돼요. 인간중심주의고요. 자, 공동체 범위를 동물, 식물, 토양, 물을 비롯한 대지까지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윤리? 대지윤리. 자, 8번 인간의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존에 이바지해야 된다. 인간이요? 생명 공동체에 이거는요 맞는 말이에요. 인간이 생명 공동체인 거잖아. 자, 9번 이제 공통 문제네요. 인간 중심주의는 자연 안의 모든 생명은 평등한 가치와 권리를 지닌다. 인간이 오하다 했죠. 10번 생태 중심주의는 무생물을 포함한 자연 전체를 도적 고려 대상으로 여깁니다. 맞아요. 11번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 환경 파시즘으로
자, 다시 한번.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 환경파 시점으로 흐를 수 있다고 비판한다. 아니죠. 인간 중심주의가 생태 중심주의한테 말하는 거예요. 12번. 잠깐만요.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 중심주의에. 맞아요. 네. 네, 요거는 생태중심주의잖아요. 인간중심주의에 대해서 환경파시즘으로 논다고 비판합니다. 맞아요. 네, 동양의 자연과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신화적 성격. 레오폴드는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존재를 여기고 대지를 경제적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14번.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바라보는 무슨 적? 이분법. 그 다음에 칸트는 동물에 대한 의무를 인간성 실현의 직접적? 아니요, 간접적 의무요. 제가 이거 푼 이유 알겠죠? 네, 우리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출문제 총정리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어느 자연관에 대한 한 학생의 질문응답지이다. 학생 응답이 모두 옳다고 할 때 가나에 들어가 질문을 옳은 것은 1번이에요. 자, 인간은 자연과 독립된 우월한 존재인가? 아니래요. 그럼 무슨 적관점? 전일로. 점이면 생태중심주의예요. 자, 자연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냐? 맞아요. 자, 가는요. 맞는 주장을 해야 되고요. 나는 생태중심주의와 반대되는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 가에 들어갈 거. 인간은 풍요로운 삶을 위한 도구인가? 하면 아니요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아니고요. 니은. 자연의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보는가? 니은 맞죠? 자, 나에는 틀린 대답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리을. 개별 구성원의 존속이 생태계 전체 보존보다 우선하는가? 지글리을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생태중심주의에 대해서 아닌 걸 골라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는.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의 유기체다. 근데 개별 구성원의 존속이 생태계 전체 보존보다 우선한다. 반대가 돼야 돼요. 생태계 전체가 우선돼야 돼요. 그래서 환경파 시즌으로 흐를 수 있다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해를 위해 정답은 4번 넘어갑니다. 2번이요. 네, 우리 지금 최신 기출들 풀고 있습니다. 네, 갑에 비해 을의 자연관이 가진 상대적 특징 보도록 할게요. 갑. 자연은 과학적으로 분석 가능한 대상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성을 가진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여 이용하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자, 갑 누구예요? 베이컨 맞아요. 네, 과학의 의도, 과학의 목적의 유용성 강조한다. 자, 을. 인간은 자연에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자연을 수단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그 자체로 가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 레오폴드. 얘는 인간 중심주의죠. 얘는 생태 중심주의 관점. 그러면 갑에 비해 을이 갖는 거예요. 자, 보자. A. 인간의 이익이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정도. 자, 다시 한번요. 인간의 이익보다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게 높아요. 그럼 가능하게 지금 A, C, B 중에 가능하겠네. 자, 자연의 도구적 가치를 강조하는 정도 틀렸어요. 마지막 하나.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개입을 허용하는 건 맞아요. 정답 A로 가면 되겠네요. 1번입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에 나타난 자연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들꽃은 우리의 누이이고 술록과 마른 독수리는 우리의 형제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대지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지의 아들에게도 일어난다. 사람이 땅을 파헤치는 것은 곧 그들 자신의 삶도 파헤치는 것이다. 대지는 인간에 속한 것이 아니며 인간이 오히려 대지에 속해 있다. 자, 이거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는 무슨 윤리? 대지윤리. 무슨 윤리? 대지윤리. 누구? 레오폴드. 1번.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임을 자각해야 한다. 맞아요. 정답 바로 1번. 네, 자연의 도구적 가치, 이용개발 정당화, 욕구 충족, 우월한 존재 다 아니죠. 이건 다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갑은 긍정.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옳은 것은 생태계 전체의 구성원인 인간은
동료나 전체 공동체에 대해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어떤 것이 생태계 전체의 온전성에 등에 기여하면 옳고 그렇지 않으면 그르다. 갑은 을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권은 오직 기술과 학문의 발달에 달려있다. 방황하는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 인간이 이게 봉사하도록 해야 된다. 을 누구? 인간 중심주의인데 누구? 베이컨. 자, 갑은 긍정이어야 되고요. 을은 부정. 그럼 생태 중심에 대한 내용을 하면 되겠네. 자, 1번. 개별 구성원의 존속이 생태계 전체의 보존보다 우선하는가? 다시 한번요. 개별 구성원의 존속이 생태 전체, 이거는 여기 맞네요. 자,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인간은 도덕적 존중의 대상인가? 인간의 자연은 인간의 이익에 기여할 때 가치가 있는가? 풍요로운 삶을 위해 인간은 자연을 관찰하여 이용해야 하는가?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라 단지 구성원 중 하나일 뿐인가? 라고 하면 얘는 맞는 이유겠죠? 5번으로 갑니다. 이어서 들이 넘어가서요. 5번 가보도록 할게요. 5번. 갑을의 자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땡땡 갑지역 갑이에요. 네, 땡땡 지역의 스키장이 건설되어 이어 스키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인간이 자연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때 비로소 자연의 진정한 가치가 극대화할 수 있다. 갑은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 해볼게요. 땡땡 지역의 스키장 건설은 수백 년 동안 자라온 나무들이 사라졌으며 생태 중심주의죠. 자, 기억. 갑은 자연이 인간의 이익을 위한 도구라고 여긴다. 기억났죠? 을은 생태계 균형과 안정을 중시한다. 자, 1번. 디귿. 을은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 중심주의와 달리 아니죠. 이거 어떻게 고쳐요? 갑은 을과 달리예요. 리을. 갑, 을은 모두 자연의 개발과 극복의 대상 아닙니다. 갑만 그래요. 정답은 1번. 6번 문제. 와,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어려워져요. EBS 문제인데요. 제가 EBS 문제 좀 들고 왔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사상을제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 조금 여러분들 풀기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번이에요. 동양사상 가나의 자연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선생님이랑 했던 내용만 잘 기억하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가. 크면 가게 되고 가면 멀어지게 되고 멀어지면 결국 도에 돌아온다. 그러므로 도가 위대하며 하늘도 위대하며 땅도 위대하며 왕도 위대하다. 사람은 땅을 법도로 삼고 땅은 하늘을 법도로 삼고 하늘은 도를 법도로 삼고 도는 자연을 법도로 삼고 있다. 도를 얘기해요. 도를 통해서 인을 실현하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다. 이것만 해도 사실 알아야 될 연기설 불교예요. 좀 더 읽어볼까요? 이러한 시각으로 오온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그들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과 공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대요. 그러므로 색이 공하다. 뭐예요? 색깔이 비어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색이 공하기 때문에 우주의 삼라만상이 세간에 충만할 수 있다. 좀 어려워요. 자, 1번. 유교는 기술 문명을 활용한 행복한 삶의 영위를 강조해 아니요. 유교는 자연 공동체를 위한 인간 희생의 필요성을 역설해요. 아니요. 자, 불교. 유기체적 자연관의 기초로 삶의 가치를 부정하려 하였다. 아니요. 자, 불교는 상호 관련성 내죠. 관련성을 근거로 자연과의 조화를 모색하였다. 4번으로 가면 돼요. 5번은 둘 다 아니에요. 7번 문제 볼게요. 네, 이것도 조금 어렵네요. 하지만 읽어보면 금방 풀 수 있어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아버지라 하고 땅을 어머니라 한다. 나는 그 가운데 혼연이 있다. 그러므로 천지에 가득 찬 기운은 나의 몸이요 천지를 운용하는 원리는 나의 본성이 된다. 사람들과 나는 한 배순하고 만물은 나와 더불어 한 형제이다. 유교예요. 1번. 인간의 아니요. 애초에 동양의 자연관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중시한다 했어요. 생태 중심주의적 입장이 더 강하다고 했어요. 자, 인간의 다른 자연 아니요. 1번 아니죠. 2번. 인간은 하늘의 도를 본받아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해야 돼요. 도를 본받아서 말라 했어. 같이 어울려 다니고 사람들에게 인을 실현하라고 했죠. 틀렸죠. 3번. 자연은 의식이 없으므로 하나의 기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게요.
데카르트는 동물 기준으로 주장하잖아. 나중에 다른 학자를 보면은 요 내용이 나와요. 요건 생윤에 나올 거 생윤이었나? 개정되면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4번 연기의 원리는 불교고요. 자 5번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천인아벨의 경지. 자 5번으로 갑니다. 8번 문제 이게 제일 어려워요. 자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모르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 8번 문제는 애초에 별표를 좀 많이 달고 시작을 할게요. 자 가. 하늘이 명한 것이 본성이에요. 본성이라고 성에 따름. 자, 본성인데 이 본성에 따른 것을 도라고 하며 이 도를 닦는 것을 도라고 하고 이 교를 인으로서 실현한다. 이게 돼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교? 자, 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건 알지? 연기설 무슨교? 불교. 자, 기업.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기억 맞죠? 니은. 자연은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도구 아니에요. 수단적 존재 아니라 목적적 존재예요. 얘네한테는. 디귿. 만물은 서로 간의 균형과 협동을 통해 조화를 이룬다. 리을. 개별적인 사물은 다른 사물과의 경쟁을 통해서 발전한다. 그렇죠. 저도 한번 기억해요. 2번 능력.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종교에 관한 내용을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 안다면 금방 풀 수 있었어요. 네, 그럼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과 자연의 관계 테마 4 내용을 했고요. 이제 저랑 이어서 3단원의 1, 이 테마 5, 산업화 도시 아파트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 연속으로 테마 2개 되면 좀 힘들죠? 네, 지금 시간이요. 우리 강의를 한 지 약 거의 한 40분 됐어요. 40분. 여러분 또 40분 안에 우리 또 이제 테마 5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요 산업화 도시 아파트는요, 크게 어렵진 않아요. 내용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제가 문제도 사실은 다 넣다가, 좀 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별도로 또 보충 교환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우리 테마 5랑 테마 6에 보충 교환이 있는데, 그거는 테마 6 수업 끝나고 바로 연속해서 풀어드릴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산업화 도시화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번. 자, 우리 개념 코드대로 가겠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산업화는 뭐예요? 단순히 공장만 하신 거 아니면 산업혁명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사실은 다 맞는 말이에요. 좀 유식한 말로 적어보자면 1차 산업. 우리가 생각하는 전원일기, 농업이죠. 농업, 어업. 그래서 막 열심히 농사 짓는 그런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을 거쳐서 3차 산업, 서비스업이라든지 다양한 업무들 있죠. 3차 산업으로의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으로 변화하는 거죠. 다음 우리는 산업화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 내용 가르칠 때가 참 엊그제 같네요. 벌써 그럼 2019년? 아니 20년 안 됐어요. 우리 1월 4일날 개강인데 제가 지금 촬영 일자가 이게 12월 22일입니다. 사실요, 저 아직 교재도 다 완성 못했어요. 당선 전반부까지 4단원까지는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룰랄라 하면서 교재도 좀 이제 같이 보면서 얘들아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진짜 안 되네요. 그리고 우리 강의 또 옆집에 라이벌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입니다. 우리 이보랑 선생님께서 통합사회의 기적. 좀 힘듭니다. 하지만 제 강의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우리 학생들 같이 갑시다. 우리는 통합사회 마요이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같이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살짝 기뜸을 드리면 우리 통합세 친구들 위해서 저 이제 고등학교 개정한국사 지금 개정한국사가 2월 달쯤에 2월 달이나 이제 1월 달쯤에서 개강을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과 또 같이 볼 거예요. 우리 개정한국사 많이 바뀌었거든요. 바뀐 내용도 제가 다 설명드릴 거고요. 개정한국사 할 거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오라고 해주세요. 네, 소문 좀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1960년대에서 80년대 급격한 변화를 해요. 그리고 제 문의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좀 묻는 건데, 지금 2020 이제 위더스 수능학사 강의가 에듀캐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이거를 재촬영을 해서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왜냐면은 1강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1주차거든. 주차로 돼 있거든요. 1주차 1강부터 8주차 2강까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23강 정도 돼 있는데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20분 정도. 그러니까 너무 돌리고 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 라고 해서 좀 이제 다시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떠냐? 그것도 제가 이제 들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맞아 해볼게요. 우리는. 네, 여러분 혹시나 뭐 궁금한 점이라든지 문의 있으면 반드시 Q&A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저 수강률 다 체크하고 있거든요. 수강해주세요. 네, 우리 전반부 언제 개강? 1월 4일 개강. 왕릉 언제? 1월 4일. 네, 도시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화. 이 도시화는요, 자,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 거주하는 비율이 증가하니 다 필요 없어요. 이걸 자,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산되면 돼. 이게 끝이야. 알겠죠? 자, 선생님이 지금 이제 어떤 내용을 좀 소개시켜 주려고 하냐면, 선생님이 여러 개를 이제 연구하다가, 자, 선생님 좀 설명해 주려고요. 자, 선생님, 얘 적어놨는데 내가? 어디 했지? 선생님 적어놨는데 갑자기 없어졌네. 도시화율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잠깐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제가 적어놨는데 어떡하죠? 이건 제가 나중에 보충교환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도시화는요,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산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나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증가하고요. 무슨 현상? 이촌향도 현상. 선생님, 이촌향도가 뭐예요? 촌락을 떠나요. 촌을 떠나서 도시를 향하는 현상. 이촌향도 현상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변화를 좀 보도록 할게요. 2번.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했더니 첫 번째, 공간이 변하네요. 우리 공간적 관점 기억해요? 시공, 사유. 너무 까마득합니까? 아니요, 그래요. 제가 1강에서 했는데요. 우리 이제 3강이잖아요. 네. 진짜 3강 안에 거의 진짜 대단한 두 개를 막 넘어왔어요, 우리가. 자, 공간이에요. 자, 우선 거주 공간이 변화했어요. 자, 이거는 다 적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원래 옛날에는요, 제가 한옥에 살았어요. 한옥에 살았다가 이제 점점 양옥으로 바뀌어가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도 찾아왔지만 언제나 너를. 미안해요, 윤수일 아파트라는 노래였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응답하라 1988을 볼 때 그 배우 김선영, 그러니까 선우 어머니, 선우 엄마가 태희 아버지 보고 상하고 5천만 원 탔대. 태희가. 그래서 그도 어떻게 했더니 아파트 사래요. 무슨 아파트? 엄마 아파트. 실제로 강남에 되게 높은 시세를 자랑하는
응마 아파트가 있습니다. 학원가 있죠. 네, 거주 공간이 이렇게 변했어요. 쌤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파트예요. 두두두두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네, 여러분들 들어오셨어요. 아파트에 오셨어요. 네,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여가 공간도 변했죠. 옛날에 뭐 했어요? 뭐 여가 공간이 할 게 있으니까 뭐 삼양극장 쌤은 대구에 있으니까 뭐 한일극장 만경관 기껏해 영화 공연 다 했어요. 근데 요즘은 수영도 할 수 있고요. 옛날엔 수영 어디서 했는 줄 알아요? 저 안 해봤어요. 네, 여가 공간이 변화합니다. 또는 우리 이제 문화센터, 도서관 뭐 이런 게 많아졌어요. 쌤도 이제 문화센터, 쌤 있는 동네도 문화센터도 있고 도서관도 있거든요. 자주 이용합니다. 도서관을, 특히 도서관을요. 사실 여가 공간이 변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생태 환경이 변했어요. 제 생태 환경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강이 있고 산이 있죠. 산을 깎아내서 막 아파트 올리고 강 메워가지고 아파트 올리고. 쌤이 옛날에 이제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이제 서울로 이제 올라가는데 고속도로였어요. 이렇게 고속도로가 있고 여기에 산이 엄청 많았거든요. 네, 다 산이야. 이렇게 고속도로 쫙 있잖아. 중앙 가드레일 있고 여기 산을 요만큼을 다 깎아내버려. 그래서 아파트를 짓고 있어. 근데 아파트를 보니까 아파트도 위태위태해 보여. 여기 또 강이 흐르더라고요. 이렇게. 이 정도로 사실 아파트를 많이 짓는구나. 그래서 불투수 면적이 증가했고요. 녹지 공간이 줄어들었어요. 좀 앞에 쌤산 동네 벌써 앞에 지금 쌤산 동네 앞에 아파트가 벌써 2개나 짓고 있고요. 쌤산 동네 뒤에도 좀 아파트 지금 아파트 너무 많아요. 맞죠? 생태환경 불투수 면적 증가하고 녹지 공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 양식이 또 확산돼요. 뭐라고 줄까요? 생활. 첫 번째 한번 적어볼까요? 도시성이 확산됐어요. 도시성. 자, 여기서 할 얘기는 딱 한 가지만 할게요. 자, 거기 뭐 쓰인 적혀있는데 이거예요. 자율성과 다양성이 공동체 유대감에 비해 너무 많았어요. 옛날에는요, 막 우리가 이런 말 했었잖아요. 막 한강의 기적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새마을 운동. 공동체적 유대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요, 이제 둘의 품앗이도 어들 1대1이지만 공동체 유대감 뭐 둘의가 좀 크긴 해요. 둘의. 또 조선시대 때 무슨냐? 향야. 이런 공동체적 유대감이 굉장히 강했던 데에 비해서 요즘 자율성, 다양성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쌤이 얼마 전에 이제 이사를 위에 옆집이에요. 위에 옆집 이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삿떡을 들고 왔는데 저희 집 받았거든요. 근데 소리가 들리잖아. 옆집은 아예 문도 안 열어줘요. 자기 바로 윗집에 들어오고. 그냥 이런 것처럼 요즘은 개인주의적인 게 좀 많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직업이 분화되어 왔어요. 직업 분화가 촉진돼요. 직업이 점점 더 많아진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문제라고 문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냥 첫 번째로 우리 한번 생각해볼게요. 주택 부족이나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불량주택 지역. 자, 빨간색으로 불량주택 지역.
지역 형성 지역가. 즉 이거 뭐라 하냐면 슬럼가라고 하거든요. 슬럼가가 형성되었다. 문제예요. 자, 그다음 뭐 우리 뿜빠이는 아니고 떴다방이라든지 네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교통 문제. 교통량이 증가하고 이를 막아낼 만한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교통 혼잡과 주차나 쌤이 이제 생각하는 게 또 교통도 있고 노동도 있죠. 노동 문제, 일자리. 집은 많은데 일할 곳이 없으면 어떡해요. 맞죠? 그래서 이 주로 노사 갈등, 이런 산업화로 인해서 노사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쌤이 이제 사는 동네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아파트가 제일 많고, 초등학교가 쌤 사는 동네만 6개, 7개 돼요. 근데 중학교가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학교는요, 한 전교생이 한 200명 되고요. 한 학교는 전교생이 600명 정도 돼요. 왜냐면 이쪽 학교는 학교 작고요. 이쪽 학교는 커요. 그래서 많이 들어가긴 한데, 이쪽 학교도 있으면 7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전교생이. 초등학교별로 하나는 거의 이제 800명, 1200명, 600명, 700명 되는 학교도 있고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교육 문제. 또, 어떻게 보면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문제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환경 문제. 자, 제가 좀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그냥 저는 간단히 적겠습니다. 수질, 토양, 대기오염, 그리고 요거만 좀 빨간색으로 열섬 현상. 네, 열섬 현상을 좀 설명드리고 가야 돼요. 열섬 현상은요, 도시가 있고요, 교회 바깥쪽이죠. 도시에는 뭐가 많아요? 건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우주순 모여서 열이 어때요? 열이 높아요. 즉 어떻다? 도시 안의 온도가 높아서 어떻다? 덥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적어보면요, 이게 이기주의가 확산돼요. 이기주의. 사람들이 양보를 안 하고 무조건 자신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들이 확산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는 거 제가 좀 안 적을 거예요. 선생님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택공급과 도시재개발 사업. 자, 이거만 좀 적어볼까? 선생님 중요한 거 좀 적어볼게.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선생님이 중요한 거나. 자, 사회적 측면에서는요, 도시재개발 사업. 특히 이런 슬럼가 같은 경우, 죄송해요. 이런 슬럼가 같은 경우는 도시재개발 한번 해서 좀 아파트 주택 공급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이제 주택 과잉 공급 세대죠. 이제는. 그리고 교통체계 개편하고 뭐 사회복지제도, 공공부조라든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개인적으로는 환경 문제 또 해주시고요. 요거 중요해요. 개인적으로는 자, 인간 소외 문제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5번에 빨간색으로 슬로우시티 적어주세요. 자, 우선 인간 소외부터 심화 코드 적혀 있어요. 인간이 풍요로운 생활에 위해 만든 물질을 거꾸로 인간을 지배한다. 요거는 인간 소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슬로시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느리고 여유로운 삶을 지향하며 자연환경과 문화를 보존하여 지역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려는 곳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고민하며 사회적 측면에서 개발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환경적 측면에서 생물 다양성 보존에 관심을 둔다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개념 정리했고요. 여러분들 84페이지 자료 탐구 및
기출 연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실패 좀 더럽습니다. 네. 그 84페이지가 중요한 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84페이지 1번 산업화 도시화에 보면요. 발전한 단계가 보여요. 그거 좀 여러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3번 봅니다. 도시화와 핵가족. 이런 게 4시에서 나올 수 있어요. 자, 도시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요.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 살았어요. 거의 3세대가 같이 살 정도였죠. 확대 가족이었는데 도시화가 됨으로써 핵가족으로 많이 변하였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85페이지 5번은 도시성입니다. 농촌성에 대비된 용어로 도읍과 도시의 문화를 얘기합니다. 농촌성은요, 농촌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직업의 분화 받고 7번에 1인 가구 전성시대.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좀 더 해줄래요? 요 단어 문제 풀면서 등장할 건데, 이코노미. 보통 우리가 이코노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코노미가 되고 1인 가구 전성시대다. 그 다음에 과잉도시화 보도록 합니다. 자, 과잉도시화. 나중에 이렇게 되면요, 도시 재개발 해야 된다. 그래서 8번. 과잉도시화나 쓰는 경우는 결국 어떻게 하자? 도시 재개발 하자. 너무 과잉되었다. 그다음에 이제 비정규직 보호법 있고, 한 장 더 넘기면 이제 여러분들 나오는 게 내신 코드점 비법 코드예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풀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단 요거만 생각해서 풀면 돼요. 불투수 면적은 어떻게 했다? 불투수 면적은 증가했고, 녹지 이용 면적은 감소했다. 요것만 이용해서 푸시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네, 옆에 있는 개념 체크와 핵심 정리 한번 풀어보시고요. 굳이 쌤이 이제 좀 중요하다고 싶은 거는요. 3번 이 토지 이용 집약도. 요게 뭐냐는 거예요. 자, 토지 이용 집약도는요.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지표면이 있어요. 나는 요만큼에서 내 집 단독주택을 지을래. 그리고 한 사람은 나는 이 똑같은 땅의 크기에 좀 고층 건물을 지어서 아파트를 세울 거예요. 이때 토지 이용 집약도가 큰 것은 아파트가 커요. 왜냐면 똑같은 동일 면적이죠. 동일 면적으로 어떻게 더 많이 이용하는 거야. 단독주택은 자기 한 기껏해야 1, 2층에서 자기 혼자 살죠. 아파트는 30층, 40층에서 여러 세대가 살잖아. 그래서 이 토지 이용 집약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체크하도록 합니다. 네, 됐죠? 자, 그 다음에요. 90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기출문제 총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A에서 B로 이동했을 때 나타나시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는요, 2, 3차 산업종사자 비율이 적고 도시인구 비율이 적었는데, A에서 B로 갈수록 점차 많아지네요. 도시화입니다. 도시화로 나타나는 거. 1번. 직업의 종류 다양해질 것이다. 아는 거 우리는 고르는 거예요. 2번. 개인주의 가치가 확산된다. 주택 문제 증가한다. 가구당 평균 구성원 수가 줄어들 것이다. 4번이에요. 5번 나오죠. 도시의 토지 이용 집약도가 높아질 것이다. 나오죠. 2번 문제입니다. 가나. 자, 보도록 할게요. 도시 열섬 현상에 대해 알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의미는요, 이래요. 왜 일어났을까요? 열섬 현상의 원인.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열섬 현상의 해결 방안 정리 좀 해봅시다. 자, 왜요? 건물의 밀집도가 증가해서 그 사이에 열들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3번 아니면 4번 중에 하나야. 어떻게 해결하면 좋다고 했어? 지표면의 인공 포장을 확대하면요 안 되죠. 정답으로 해서 3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이에요. 네, 제가 지금 코어 좀 많이 막혔어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학생이 작성한 수행평가 답안지 일부이다. 기억에서 미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다음 자료를 읽고 밑줄친 부분의 원인과 대책을 쓰시오.
최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 서식하는 매미가 농촌보다 최대 13배까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매미 유충은 기온이 높은 곳에서 성장하기 좋은데 도시 내부가 교외에 비해 기온이 높다. 자, 다시 한번요. 도시 내부의 기온이 농촌의 기온보다 높다. 무슨 현상? 두 글자. 무슨 현상? 열섬 현상. 자, 원인. 뭐예요? 원인으로. 자, 콘크리트 건축물과 아스팔트 도로의 복사열. 2번. 냉난방 장치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인공열. 다 맞아요. 대책. 건물 옥상 조원 가로수 확충한다. 도시마천 복귀해서 주차장 확충한다고요? 아니요. 지금 자연을 놔둬야 돼요. 그럼 정답은 리을. 4번이 옳지 않은 내용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 문제 해결이에요. 뭐예요? 자, 서울시 한 아파트 운영하고 있는 땡땡땡 활성화 프로그램을 예로 들 수 있대요. 이 아파트의 주민들은 땡땡땡 활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에너지 절약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해 소등 운동을 실시하고 주민 참여를 통해 캠페인을 벌이는 등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있대요. 이건 무슨 인간 소외 현상을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네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그래프는 가나의 시기에 산업별 취업자 수와 용도별 토지 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 설명을 옳은 것은 단, 가나는 1980년, 2015년 중 하나이며 A, B는 농가, 밭, 도로 중 하나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가와 나와 A와 B를 다 비교해야 됩니다. 자, 가는요, 농림업이 굉장히 많았네요. 그리고 위에는 좀 이제 사회간접자본 SOC라거든요. 관련한 서비스업이 좀 줄었어요. 여기는 1980년이에요. 비교적으로. 사실 많아요. 2015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용도별 토지 면적은요. 농가, 밭, 도로 중 하나라고 했어요. 농가, 밭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논밭은요. 하지만 도로는 증가하는 추세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가 시기 1980년은 2015년보다 인구가 많다. 1번 틀렸죠. 2번 1980년은 2015년보다 직업의 종류가 다양하다. 반대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3번 나 시기 2015년은 가 시기보다 1980년보다 도시화율이 높다. 3번은 보류할게요. 우리 옳은 거 고르는 문제예요. 자, 4번 나 시기 2015년은 가 시기 1980년보다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높아졌어요. A는 논밭, B는 도로. 반대로 되어 있죠.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우리가 도시화율에 대해서 개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모르겠다, 헷갈린다 라고 하시면 나무 선지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었어요. 자, 선생님이 이제 도시화율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이걸 선생님이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하지만 구할 필요 없어요. 왜냐? 도시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 비율을 묻는 거예요. 자, 1980년대 도시화. 자, 도시화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배운 친구들은 이때는 도시화가 많이 됐으니까 이렇게 올라가겠네. 이때는 도시화 별로 적게 됐으니까 이 정도 되겠구나. 아니요. 한 지역을 기준으로 이 지역이 도시화가 얼마나 됐느냐를 묻는 문제예요. 묻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화율이 그 도시화율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이에요. 그래프는 가나 국가의 인구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부속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는 독일, 우간다 중 하나다. 자, 지금 보니까요. 가나. 자, 산업화와 도시화가 일어난 국가 같은 경우는요. 주로 어때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고연층, 즉 노년층도 오래 살아요. 딱 보니까 지금 가가 독일이 되겠고요. 나가 우간다예요. 우간다는요. 80세 이상의 인구가 굉장히 적어요. 왜요? 의료기술이 그만큼 발달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지출을 가능성이 높죠. 자, 가는 나보다 기대 수명이 높아요. 2번 가는 독일은 우간다보다 인구 증가율이 높다. 이건 좀 보류. 3번 독일은 우간다보다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다. 맞아요. 저는 3번이에요. 자, 나는 가보다 경제 발전 수준이 낮고요. 나는 가보다 출산 장려 정책의 필요성이 적습니다. 애가 많아요.
자, 다음요. 옆으로 가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세국과 도시인구 비율 변화입니다. 자, 가는 적어요. 나는 많이 올라갔네요. 다는 변화 없어요. 애초에 높았어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가는 2015년에 도시 인구가 촌락의 인구보다 많다. 맞아요? 자, 2015년부터 해서 지금 쭉 거의 비슷한데요. 도시 인구가 여전히 좀 적어요. 2번. 가는 나보다 도시 화율이 높다. 틀렸죠. 나는 가보다예요. 자, 3번. 나는 다보다 1990년 이후 이촌양도 현상이 뚜렷하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정답 3번으로 갑니다. 자, 다는 나보다 산업화 시기가 빨라요. 자, 5번. 3차 산업 종사자의 비중은 다가 제일 크고 가 순서되겠습니다. 정답 3번으로 가면 됩니다. 8번 문제. 밑줄친 가에서 나에 대한 옳은 내용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수도권 3개 시도가 정책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수도권은 전 국민의 약 50%가 거주하며 출퇴근의 인구가 약 41.3%, 수도권 내의 지역 간 경계를 넘어드는 공동생활 권역이다. 이에 3개 시도와 국토교통부는 도시 혼잡을 줄이고 광역교통을 효율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약. 또한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에 저렴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유휴지, 쓰지 않는 땅, 쉬고 있는 땅, 개발 제한 구역을 활용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기로 했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문제점. 그렇죠. 주택 부족, 교통체증, 환경오염. 기억은 많네요. 출퇴근 인구의 42.3% 공동생활 권역. 그렇죠. 직장과 주거지의 분리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집은 분당이야. 직장은 서울이야. 가능해요. 정답은 1번으로 가면 될 것 같네요. D급 같은 경우는 대도시권이 확대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열섬 현상이 증가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요. 녹지예요. 왜 괜히 그린벨트라고 부를까요? 여기를 풀어서 공공주택지구를 짓는다면은 열이 더 뻗치겠죠.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도는 우리나라의 시기별 도시 분포와 도시 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가 시기와 비교한 나 시기의 상대적 특징을 A에서 E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가 나 있고요. 보니까 가는 도시화 산업화, 얘는 도시화 산업화 이후입니다. 그러면요, 가 시기와 비교한 나 시기 상대 특징이에요. 가에 비해서 나는요, 1차 산업의 종사자 비중은 낮아졌어요. 그래서 CD 이중이네요. 근데 공동체 의식은 강해지지 않았죠. 도시화율은 높아졌어요. 정답은 5번으로 가면 됩니다. 10번 문제예요. 자, 가나 문제 해결 방안으로 옳은 것은 인도의 뭄바이 곳곳에는 거대한 규모의 슬럼이 형성되어 있다. 슬럼과 그렇죠. 불량주택지구예요. 슬럼의 주민들은 상하수도 시설 화장실들이 부족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는 쌤이 뭐 하자 했지? 도시 재개발하자 했지? 4번, 5번 중 하나겠네. 중국의 수도 베이징은 중국의 산업화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공장 매약,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이 점차 대기오염이 심해졌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할까요? 유류세를 인하해요? 더 올려야지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이용 안 하지. 정답은 5번으로 갑니다. 대중교통수단 확충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테마사, 테마 5 내용 정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1시간 한 20분, 10분 가까이 되는데 복습 한 번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테마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테마사에서 우리 뭐 배웠지? 인간과 자연의 관계, 사상가적 관점도 배웠고 뭐 여러 가지 배웠어요. 첫 번째, 인간 중심주의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필기노트 딱 펴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딱 보세요. 인간 중심주의 처음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요, 생태 중심주의 했어요. 서양 사상가들의 자연관은요,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 이 5명은 인간 중심주의. 레오폴드는 약속해 대지윤리 하네요. 대지윤리 생태 중심주의라고 했어요. 선생님 지금 소름 돋으려고 하네요. 자, 4번 동양의 자연관이에요. 유교, 불교, 도가 어떻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고 한다. 생태 중심적인
생태 중심주의적 입장이 강하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테마 5 산업화 도시화 첫 번째. 산업화 도시화가 무엇인지 봤어요. 산업화 뭔데?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변하는 과정. 도시화는요, 촌락을 떠나서 도시를 향한 이촌형도 현상이 급격히 증가한 거. 도시성이 확산되고, 도시의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도시성이 확산됐다. 도시 생활 양식이 확산됐다 보면 돼요. 그로 인한 변화, 문제점, 해결 방안. 도시재개발에서 슬럼가의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했어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우리 전반부는요, 총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시나요? 우리 전반부는 6강으로 완강이 됩니다. 전반부 4단원까지는 저희가 6강으로 진행을 해서 네, 지금 딱 반 여러분들 들으셨어요. 전반부 반. 네, 1월 4일날 개강될 거고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걸 듣는 시점은 1월 4일일 수도 있고 그 이전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후반부는요, 7강부터 시작해서 쭉 갑니다. 5단원부터 9단원까지. 특히 8단원과 9단원은 각각 한 강씩 진행이 되니까요.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통합사회 오늘 3강 진행했고요.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정보화, 그리고 지역과 공간 변화, 그리고 반드시 교충보안이래요. 보충교환 꼭 프린트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